이 세상에 날씬한 것들은 가라. 아, 정말 뭐 국민적인. 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꿈이 없는 20대들은 가라. 이제 곧 꿈 많은 20대의 시대가 오리니 꿈을 먹어라. 내 20대의 시작은 삐쩍거렸으나 그 끝은 비대하리라. 나는 이 세상에 꿈이 없는 20대들을 구원하러 온 뚱뚱교 교주 다산의 상제 줄선다. 자연분만 모유수유 자연분만 모유수유 꿈을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 주리니 뚱뚱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 주리라. 아이고 메시지도 좋습니다. 꿈 없는 20대는 가라.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밤 동안 정말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히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 30대들의 여자 대통령. 케이블계 전원일기를 담당하고 있는 막대 먹은 영애 씨의 김현숙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모두 공감하는 여자 이야기 김현숙의 막대 먹은 춘복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요. 내가 착각했어요. 근데 착각하게 만든 건 선배잖아요. 다시는 나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나는 들씨 같은 년이라서 그게 칭찬인지 사랑인지 구분 못해요. 아시겠어요? 아유, 야, 아유 정말 연기도 잘합니다. 인생이 그랬어요.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참 남자인 제가 봐도 저 가슴 찡한 얘기거든요. 저 남자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착각.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여성들 많이 고민들 하시고 경험도 있으실 거라고 봐요. 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우리 여성분. 제가 친구의 친구로 해서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한 달간을 진짜 연락을 계속하고 근데 뭐 특별히 사귀자 이런 건 아닌데 되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아, 그렇지. 뭐 하루하루 뭐 물어보고 밥 먹었니 많이부터 시작해서 이거 모닝콜하고 밤늦게까지 왜 연락을 해요 남자가 저한테. 미쳤다고 모닝콜을 해줘. 응, 맞아. 그래서 자기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자기 친구들 생일자리에도 저를 끼워서 가고 아니 지랑 나랑 뭔 사이라고. 그래서 만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렇지. 생각난다고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 던졌어요. 일주일 뒤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때 그 문자 왜 했어? 난 네가 그 문자 보면서 너무 싫었어 이러는 거예요. 상처를 되게 받아서 한 4개월간 저는 진짜 사람을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정말 자신이 겪은 얘기가 맞습니다. 정말 몰입이 아니 그리고 지금 상당히 그 어조가 격앙된 걸로 봐서 경험돼 있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막 분이 안 풀리는 막 스트레스 받으죠. 여기 스트레스 그런 느낌. 받아가지고. 순간 저는 한편의 상황극을 보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상당히 용기 내서 경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좀 다른 분들의 얘기도 그러게. 또 들어보고 우리 저 일렉트로 보이스의 멤버가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예, 제가 이사 가는 그 당일에 그 누나가 비싼 전자레인지를 해준 거예요. 전자레인지를 예, 저는 지금 전자랜드를 해줬다는 줄 알고 예, 그래서 큰 삐처리해야 전자레인지를 사줬는데 그걸 보고 이 누나가 날 되게 좋아한다. 어허. 알고 보니까 제 친구의 집들이도 선물해줬거든요. 되게 큰 냉장고를 사줬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있어요. 누나네요. 예, 남자들도 겪는 친절과 사랑의 헷갈림 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은 걸로 저도 엄청나요.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죠. 일명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엄청납니다. 자 우리 이은지 양 지금 죄 지은 게 아니거든요. 편안하겠다 경험. 제가 볼 때 이분은 네. 자꾸 머뭇거리는 거 보니까 본인이 가해자였어. 가해 사례를 얘기하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친절과 사랑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친절, 그치. 전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 만약에 상대방이 오해를 하면은 봐봐요.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서 오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본인의 경우에도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닌데. 좋습니다. 이성의 친절 그리고 사랑 두 분이 모호했던 분. 자, 막대먹은 영애 씨의 충고입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런 고민이 드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한 방으로 느낌이 옵니다. 밀당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뻔히 보이는 희망 고문에 속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답은 없겠죠? 아니, 시작부터 아주 좋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다음 이야기 화면 봅니다. 문득 정훈의 말이 떠올라 원준의 홈피를 찾아가 보는 영애. 노래를 듣다 보니 영애의 마음이 짠해진다. 정말 웃으면 안 되는 장면인데. 예. 참 잊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우리 조용근 학생. 제가 사귀었다가 이제 헤어진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마음이 또 생겼어요. 세상에, 벌써 마음 아프려고 그래요. 나올 수가 없죠. 군대에서. 나올 수가 아유, 없잖아. 세상에. 이제 1살 누나였는데 제가 그 형이랑 또 아는 사이에 3명 다 아는 사이인데 어느 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둘이 사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연락을 했을 때 군대 있을 때. 있을 동안. 아유. 네,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아유, 이게 시킨 제가 미안해집니다. 나쁜 사람. 아이,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시켰어? 너무 아파. 너무 몰입했어. 아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형 누나들 그냥 축복해주면서 지금도 아직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연락해요? 네, 오, 연락합니다. 대단하시다. 야, 세상에 얘기하면서 눈물이 맺힐 정도면 오늘 되게 연기자분들이 오셨는데 저분도 되게 지금 일어난 일처럼 순수하게 받아.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데?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진짜 예. 네. 조용근님. 자, 이번에는 여성의 경우를 한번 여쭤볼까요? 저쪽에 계시네요. 네, 저는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다 같이 그 헤어진 남자친구 아르바이트 하는 쪽으로 갔어요. 다 같이 먹고. 네, 다 같이 먹고. 같이 갔구나. 지금도 한 잔들 한 것 같아. 이 친구들은 이제 뒤에 숨어 있어야 그러고 불러내가지고 막 울었죠. 그랬더니 그럼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해서 다시 들여보내고 이 친구들 만나서 야 잘 됐어 가자 가자 이러고 가는데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있었던 거를.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인가 다시 차였어요. 그렇게 공감할 만한 얘기를 뒤에 숨어 있다가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너랑은 못 만나겠어 이랬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창피하고 한 잔 더 하러 갔겠죠 뭐. 헤어진 연인을 빨리 잊는 법. 막대먹은 영애 씨의 충고입니다. 아픈 건 아픈 대로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예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사귀는 동안 미친 듯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오히려 그 미련이 안 남더라고요. 사랑할 때만큼은 원 없이 뜨겁게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말고 사랑하자. 후회 없이 사랑했으면 이별도 후회 없이 할 수 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쁜 자 다 내주고 내가 당신한테 왜 만져 당신 거를. 아씨! 차세워! 아유. 연기예요, 여러분. 연기입니다. 네. 자, 여성을 노리는 범죄 정말 큰 문제거든요. 우리 문제죠. 막대먹은 영애 씨처럼 저렇게 아마 대처하시긴 쉽지 않을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역시 경험담을 얘기해 주실 분. 여기 계시. 그냥 되게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분이요. 차에서 내리셨어요. 학생 길을 좀 물어볼게. 근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아래쪽으로 살짝 눈을 했는데 그 지퍼 사이에 시원해. 네, 그래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 같으면은 야, 나 발로 차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막상 당하면 근데 그렇게 막상 안 되죠. 당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소리를 한번 되게 크게 지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워서 얘기도 안 나오죠. 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보면은 했을 때 이거를 즐기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되게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되게 성격이 걸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실제로 진짜 등교를 하다가 저런 분이 정말 이렇게 나 오늘 이렇게 뭐가 허르르 이렇게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진짜 영애처럼 애게? 애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러면서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예 근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런 일을 당하셨을 때 오히려 담담하게 대처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한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같은 사람 만나요 자꾸? 아이 참. 뭐 이 드라마입니다. 예, 실제로 아마 저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텐데 직장 상사 혹은 선배에게 이런 것까지 해봤다. 정말 얄밉고 싫어서 요거 한번 네, 아유 저쪽에 남자분. 절대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얘기인데 제 친구 얘기예요. 고장이 절대 진짜로 제 친구 얘기고요. PC방에서 알바하던 친구인데 PC방에 보면 좀 어리고 좀 매너가 많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요. 콜라라던가 녹차라던가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항상 PC방 다 닦고 난 걸레를 한번 빨아가지고 그걸로 다 타서 주는 건더기는 다 건져내고. 집요하다. 예. 자, 요 얘기는 요걸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워낙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다 저런 건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신 건데.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 좀 풀리긴 풀리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자꾸 나한테 막 말도 안 통하고 막 사춘기 때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잔소리하고 있는데 너무 미워가지고 엄마 칫솔을 어머. 바닥에 막 뭐 저희 이제 친오빠가 있는데 되게 어릴 때 많이 싸웠었어요. 오빠 뭐 학습지 같은 거 꼭 다음 장을 봐야 돼. 다음 장에 답이 있어. 그걸 딱 찢어. 갈기 못 찢어. 보게. 뭐 오빠 베개 같은데 막 침 같은 거 뱉어놓고. 근데 왜 강한 것과 강한 것끼리 맞부딪히면은 부러질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직장에서 상사분들을 많이 이렇게 부딪히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강 대 강으로 맞서지 마시고 오히려 더 웃어보세요. 야, 너 이거 할 때 알겠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부족했네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하는 척은 안 됩니다. 아부에도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상대방은 분명히 느끼게 돼 있습니다. 연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더 웃으면서 더 유연하게 처리하시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미안해서라도 아마 깨닫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어린 시절에 좀 독특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5, 6세 정도였을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는데 속옷이 자꾸 젖어 있더래요. 지린 것처럼. 너 도대체 왜 이러냐? 말을 안 하더래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엄마 시장 갔다 올게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 척 하면서 뒤에 딱 살짝 숨어가지고 딱 봤대요. 그러더니 제가 쑥 주위를 살피더니 바지를 딱 내리고 서서 소변을 보고 있더래요. 원인은 밝혀졌죠. 왜 속옷이 젖는지. 그래서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거지. 왜 서서 오줌을 누냐? 제가 막 맞으면서도 오빠는 서서 누는데 왜 나는 비굴하게 앉아서 누워야 돼? 인생이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그냥 못 넘어갔어요. 그 정도 되니까 엄마가 얘가 약간 미친 앤가? 약간 우리 사회가요. 다른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얘가 호기심이 있어서 남들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못 하시고 틀린 애구나 생각을 나름대로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엄마 꼬시더라고요. 엄마랑 갈 데가 있다. 사탕 사주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종이를 몇 장 주더라고.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를 막 풀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그런 것이 이 아이는 어떤 성향의 아이인가 신경정신과까지 가기는 좀 뭐하니까 인성검사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훨씬 잘 되랍니다. 창의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 아이는 뭐라 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오빠랑 남동생은 엄마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쉬도 서서 봐. 엄마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황당한 자식이었던 거예요. 오빠가 또 공부를 잘했어요. 저희 오빠가 이제 지금 피부과 의사거든요. 의대를 갔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얼마나 사춘기 때 호기심이 있겠어요, 외모에 대해서. 그래서 오빠한테 내 여기 가리니까 옷이 이쁘지 않나? 했고 걔한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빠 이옷 깎는 수술 없나? 그랬더니 오빠가 니 그거 깎으면 귀는 어디다 갖다 붙일 거야. 어머니가 사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홀어머니였어요. 홀어머니로 이제 3남매를 혼자서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사실 어머니가 우리를 키울 때 가난한지 몰랐어요, 저희가. 왜냐면 어머니 신조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돈은 없지만 절대 기죽이면서 키우지 말자. 신세 한탄을 한다거나 우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강인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복지관을 또 운영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 집이라는 이제 그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달달이 월세로 후원 받아서 이렇게 지내는 곳이었지만 근데 그때는 진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IMF가 터지면서 이제 옮겨야 되는 이제 처지가 됐어요. 데리고 있던 사람들마저 다 이제 흩어지게 됐고 저희도 이제 살 집이 필요했죠. 아직도 기억나요. 고2 때였는데 그 집을 이사를 갔는데 버스 정류소가 있던 집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약도를 보고 찾아갔는데 약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허허벌판에 저 끝에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집이 가건물이라 그러죠. 옥탑방.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옥탑방을 딱 올라가는데 엄마가 이제 짐을 옮기고 계시다가 수가 이러는데 드라마처럼 엄마 이러면서 가서 막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적도 생각이 나요. 예, 나와 계십니다. 어머니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예, 우리 마이크 한번 예. 저희 딸은 아까 현숙이가 말했듯이 참 어려서 특이했어요. 우리 딸은 안 되면 아예 안 되고 되면 크게 되겠구나. 지금에 와서 보면 현숙이가 무명 시절도 그리 많이 길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게 어려서 그런 특이한 신념과 자기의 어떤 주체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두고 주체성이 있으면 꿈을 이루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진짜 아르바이트를 저는 좀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식업 쪽은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떡볶이집, 뭐 칼국수집, 갈비집, 생선구이집, 주유소, 유선방송. 근데 그때도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 어차피 내가 이 불행과 이 가난을 피할 수 없다면 나이기 때문에 다르게 가보자. 그래서 저는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일을 그래서 찾아서 했어요. 처음에는 서빙으로만 들어갔는데 서빙이 끝나고 나서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그 이모들이 내 엄마 같고 내 외할머니 같고 이러니까 가서 설거지를 다 도와드리고 칼국수집에서도 정말 이 머리통만한 양파를 깝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전부 다 그냥 별로 비호감으로 봤던 저의 인상을 너무나도 성실하고 결국 나간다고 할 때는 전부 다 붙잡더라고요. 1인분에 1,200원 하는 그 떡볶이집을 저는 하루에 120만 원치씩 팔았습니다. 12시간 일하면서. 근데 하루는 또 순대를 썰고 있었어요. 저희 친오빠가 딱 이렇게 오더니 5,000원만. 와. 여자친구 선물 살라고. 순대를 썰다가 빡! 바로 볼때기를. 유선 방송이 요즘은 이제 케이블이 되게 활성화돼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유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다 일일이 전화를 받았어요. 하루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선 방송입니다. 사시미로 퍼뜬다. 예? 도끼로머를 쪼사부까. 여보세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왜 이러세요 대체 저한테? TV가 안 나오잖아. 아니 근데 아저씨 진짜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월남전을 참전을 했는데 지금 내가 다리를 못 써. 내 유일한 친구는 TV야. 근데 TV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럼 진짜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3시간 동안 또 상담이 펼쳐집니다. 정말 내일처럼 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연기를 할 때 저한테는
너무너무 나한테 재산이 되는 거야. 기자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그냥 연극하시다가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험해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영애 씨 시즌 초반에 보면 생수통 이런 거 갈잖아요. 칼국수집에서 다 갈았던 거예요. 저는 절대로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도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지금의 내가 막노동을 하고 있더라도 내 꿈은 저만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가고 있을 때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년 동안 엄마가 지셨던 빚 제가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끔 지금도 옥탑방 그 집을 가봐요. 그래,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잘 돼 있나. I heard that you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I heard that your dreams came true. Guess she gave you things I didn't give to you. Oh, friend, why are you so... 어떻게 보면은 잘 될지 모르는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쭉 오신 거잖아요. 네.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나 한 군데에 미치는 그런 노하우 그런 거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절대 자신만의 무기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마름이었어요. 목마름. 항상 목말라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어느 정도 꿈을 꾸고 이 일을 실천을 했어. 근데 또 다른 일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저도 지금 3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원동력이고 그것들이 모든 인생을 풀어나가는데 또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반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터닝 포인트가 와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이잖아요. 그 얼마나 살았다고 선생님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게 자신의 전기를 적어오래요. 12년 살았는데 전날 이제 TV를 보다가 영화를 딱 보게 됐는데 약장수가 막 나와서 날아가던 새가 왜 떨어지나 힘이 없어서 아니야 그건 영양실조야 그 새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보면서 막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날 발표 시간이 딱 된 거예요. 자 이제 발표해볼 사람 자신의 일대기에 대해서 발표해볼 사람인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딱 들어가지고 제가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그래 제가 웬일이지 왜 발표를 하지? 전날 약장수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상황극을 막 한 거예요. 때는 1978년 그녀는 왜 태어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 딱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내가 뭐 한 거지? 큰일 났다 이거. 이 공기는 뭐지? 이러면서 딱 내렸는데 갑자기 진짜 무슨 드라마처럼 있잖아요. 막 이런 박수가 나오는 거야 막. 근데 이게 뭐지? 나는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박수는 뭐지? 나를 인정해주는 저 눈빛들은 뭐지? 희열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무대 위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연기자의 꿈을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미친 듯이 팠습니다. 오로지 연기가 하고 싶어서. 근데 막막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나. 연극영화과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몰랐어요. 그래, 일단 연기학원을 가보자. 연기학원을 막 고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학원을 딱 갔는데 그래, 네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서울예전이 한참 붐이었어요. 저 서울예전 가고 싶습니다. 그때 바로 돌아온 얘기야. 니는 안 돼. 서울예전은 너무 어려워. 속으로 저도 그랬어요. 나도 싫어. 처음부터 제자야 이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예. 또 약도만 보고 찾아갔어요. 처음에 연기학원이라고 딱 갔는데 바깥에서 대사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갑자기 뚱딱. 그때 얘 준영이가 어휴 뭐 이러면서 판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원은 뭐지?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칠판에 시를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때 시를 잊을 수가 없어요. 황동규 선생님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였어요. 이분은 뭐지? 연기를 배우러 왔는데 왜 이런 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근데 알고 봤더니 시는 은유적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대사를 하게 될 때 그 사이사이의 의미들을 잘 파악하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감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였더라고요. 이분한테 연기를 배워야겠다.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선생님이 항상 연기의 시작은 진심. 언제나 사람은 거칠해도 중요하지만 자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은사님이고 제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이재용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모르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을 보실 때 자료 화면이 확 나갈 거예요. 옛날에 친구 기억나세요? 영화? 댄수가 어? 댄수가 이분입니다. 예? 놀랬나? 난 이 처음 하고 났을 때 조폭인 줄 알았다. 다시나 조폭. 처음부터 기싸움 좀 했죠. 배우려는 사람의 태도를 먼저 갖춰줘야 되니까 내가 이제 기싸움을 좀 했죠. 강의실 청소를 한 달 가까이 아랫바닥을 무릎으로 기면서 네가 닦고 청소를 해라 그렇게. 그런데 진짜 그 약속을 지켰어요. 20평 남짓 됐는데 그걸 혼자서 기어다니면서 다 닦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그때 생각에 이 친구는 이게 근본이 되어 있는 친구다.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예의주시를 했죠. 네가 항상 나한테 이파로처럼 얘기하잖아. 저 초심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 너의 발전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게. 열심히 해라 가수나야. 달랐습니다. 이분한테 연기를 배워야겠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가 있나? 없었다면 앞으로 누가 될 것인가? 항상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저는 또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열심히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캠퍼스 최강전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과 대표로 나가서 원맨쇼를 했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백설공주가 태어났어요. 흥해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무엇이 죽여라. 예 공주님 어서 도망가세요. 어머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머 다람쥐야 넌 내 마음을 아니. 공주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간 다시 저 왕궁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어머 고맙구나 다람쥐. 어머 빈혈 이런 거를 했었어요. 혼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막 놀라웠나 봐요. 갈갈이 박준영 씨가 와서 저한테 제의를 합니다.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약간 도라이처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같이 방송을 하자고 제의를 하더라고요. 거절을 했었어요. 제가 아직 내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 올라가서도 금방 상처를 받고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내공이 많이 쌓였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놀래더라고요. 너같이 거절하는 애는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라 그랬잖아요. 제 인생의 타이밍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억지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절대 그 길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 타이밍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6년 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이 부산 바닥은 너무 좁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만 딱 싸들고 옵니다. 서울에. 처음엔 암담했죠. 올라오자마자 그랬어요. 되게 서울 사람인 척 하려고. 트렁크 가방 하나 딱 들고 지하철역에서 아저씨 하나로 카드 하나 주세요. 그때 아저씨가 부산에서 왔어요? 어떻게 알았지? 아가씨 여기는 그냥 교통카드야 이러더라고. 부산은 하나로 카드였거든. 갖고 가. 교통카드야. 이렇게 알아서요. 이러면서 처음에 한 2달은 벽만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오디션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처음 오디션을 봤던 게 쇼 뮤지컬 펑키펑키라는 그 공연이었어요. 3차까지 오디션을 봤습니다. 붙은 거예요. 붙었어요. 처음 제 대사가 3마디였습니다. 안 된다. 안 돼. 그 집하고는 절대 안 돼. 이 3마디였어요. 앞으로 정말 창의력 있게 그거를 매일 바꿔오면 채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3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씬만 40분짜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 같이 했던 연예인들이 누구였냐면 김지혜, 박준영 씨 와이프. 그런 연습의 과정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김지혜 씨가 오빠 완전 도라이 언니가 하나 있더라. 무대 올라서면 막 미친 듯이 뭐 연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박준영 씨가
야 도대체 누군데 네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는 거니? 무슨 경성대학교 김현숙이라 그러던데. 뭐라고? 박준영 씨가 찾아왔어요. 다시. 그때 너구나. 6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야, 난 무가라서 이제 잘 됐으니까 내가 기획사 이제 차렸으니까 진짜 시작하자. 그때는 저의 때가 왔던 거예요. 전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개그맨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개그 콘서트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코미디 빅리가 하는 김석현 PD님. 입소문만 듣고 그 김석현 PD님이 저를 픽업을 한 거예요. 공채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에너지 있고 이 판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쓰겠다. 비슷한 개그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왕이면 한번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때도 약간 풍자 개그를 해보자. 요즘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가 뭔가? 특히 여자들은 외모지상주의. 획일화된 어떤 미의 기준. 그래, 그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보자.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출산드라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죠. 그래, 삐쩍거린 니네가 죄인이야. 니 삐쩍거린 죄인이 어디서? 오늘 말씀은 6개 3장 차림표서 말씀. 잔치 때마다 희생하신 돼지 선생님에 대해 전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대장을 뽑아 당면을 채우사 순대로 희생하시어 배고픈 중딩들을 분식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고사상에 올려진 그의 콧구멍에 돈을 쑤셔박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요가 열풍을 주도하사 깡통 속에서 몸을 레몬하게 접으사 끝내 스팜으로 환생하신 것입니다. 뭐습니까? 이제 가봐야 할 시간입니다. 아니 출산들 하시오. 어디 가십니까? 식빵 테두리 안 먹는 자들 펄하러 갑니다. 그때는 근데 어느 정도 또 무지했었냐면은 현수가 너 나올 때 분당 시청률이 40%가 넘었대. 그런 거야. 근데 난 그때 생각해. 분당 분들이 날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 정도로 무지했어요. 방송이란 걸 전혀 몰랐어요.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또 실제 이영애 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연예가 중계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이영애 씨가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나오니까 네가 같이 나가서 리포팅을 좀 해다오. 와, 근데 이게 개그 콘서트 첫 무대보다 더 떨리는 거예요. 딱 갔는데 이영애 씨가 진짜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 톤을 들으니까 더 겁이 나는 거야. 막 이 갑자기 나가는데 이게 반응이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타이밍도 없어. 그냥 딱 나가지고 이 삐쩍거린 죄인아 빵을 먹어라. 그랬는데 이영애 씨가 갑자기 어머 얼마 전에 어머니랑 나온 토크쇼 너무 잘 봤어요. 그걸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그렇게 잘 나가던 출산드라를 딱 8개월 했어요. PD님을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이제 출산드라 못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대체 왜 그러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PD님. 올라가도 이제 제가 즐기지를 못하겠어요. 제 스스로가 진짜 확신이 있고 믿어야지 저는 무대에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 미녀는 괴로워. 그때도 남들이 미쳤다고 했어. 심지어 우리 가족들조차도. 야, 너 그렇게 잘 나가는 지금 출산드라 그거를 지금 캐릭터를 버리고 무슨 미녀는 괴로워. 야, 이씨, 내가 더 괴롭다 이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제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유명한 대사가 있죠. 비계 띄고 처먹어 있냐나. 비계 띄고 처먹어 있냐나. 662만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도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뭐든지 사람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항상 의구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련들이 닥쳐오고 결과가 비록 좋지 않더라도 결국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절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뭐라 하건 말건 그냥 저는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제 면전에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솔직히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미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막대먹은 영애 씨도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불려갔었어요. 어디 케이블 따위를 나가니. 속으로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앞으로 케이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예감을 했었어요. 발전 가능성, 그 속도면에 있어서는 케이블이 훨씬 빠를 것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왕 케이블이 새 역사를 시작을 할 때 내가 그 첫 주자가 돼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자로서 사실 하기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즌 2 1에서 술을 먹고 노상방뇨하는 장면이 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러면서 설마 이것보다 더 센 건 없겠지. 웬걸. 그 다음 주에는 겨털 장면이 나오네. 요즘 뭐 공효진 씨, 뭐 하정우 씨랑 찍은 영화의 겨털 장면이 뭐 되게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대. 저는 비웃었습니다. 전 5년 전에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배우는 이미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100%, 110% 열과 성을 다해서 표현해내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배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하기 힘들었던 그런 장면들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즐기게 되고요. 나 자신을 믿고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법처럼 돈, 명예 이런 게 어느 순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요.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할 수 있고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열쇠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